안녕하세요. 찰브랍니다. 간밤에 호재거리 뉴스와 악재거리 뉴스가 두 개가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 이제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XRP는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사실 가지는 의미는 엄청 큰 의미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현재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없지만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 6월 3일 날인가 이제 과거로 이제 되돌아가서 비트코인 올해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강세장 시작할 거야. 조용히 그 중간에 매수할 것. 비트맥스 CEO 아서이스가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좀 그래도 크립토 쪽에서는 있는 사람인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관해서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기반되는 논거들을 붙여서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FTX 2.0에 관해서 이제 언급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레이스케일과 결국에 이제 DCG에 다시 재부상과 이제 연결돼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영상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이유가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에 관해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순간 다시 부상을 해서 베리 실버트 언급들이 긍정적으로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코인들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관련이 전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월 28일 날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경제가 4, 5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개인의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오히려 이 기사가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가 사실을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14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를 강등을 했어요. 이 뉴스가 선제적으로 나왔고, 후행해서 이 기사는 이제 얼마 전에 피치사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미국은 패권국인데 피치사가 감히 피치사는 망할 거야. 이게 참 대중의 단순한, 여기는 신용평가 등급 기관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뭐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것만 보고, 미디어에 나와 있는 뭐 지표 몇 개만 보고 당장 나오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피치사는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4, 5년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4, 5년 동안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F가 예전에 예견했듯이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보면 브릭스가 이미 G7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거기다가 브릭스에는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71개국이고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8월 달에 조인한다는 데는 23개국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5개국인데 말이 그렇지 이제 속속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되겠죠. 자, 하여튼 뭐 IMF가 예견한 거대로 이제 그대로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IMF는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이 기축 통화의 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현재 기축 통화는 달러를 대표로 해서 유로와 위에나는 2016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엔화, 파운드와 이렇게 이제 5대 기축 통화에 있어요. 저희 이제 여섯 번째 자리에 비트코인이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 비율을 조절을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눠요. 이 백분율로 100%로 해서 이 통화 바스켓을 구성을 해요. 기존의 달러는 41.73에서 올려놓습니다. 43.36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유로화는 30.93에서 29.31로 마이너스 1.62%로 줄입니다. 위에나는 10.92에서 12.28로 1.36%를 인상해놔요.
엔화도 파운드화도 줄여놓습니다. 왜 줄여놓을까요? IMF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냥 단순 생각으로 그냥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런 결정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다 모여있는 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기축통화들의 비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만. 특히나 이제 금융 역학이나 금융공학에 관해서 진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뉴스를 보고 일주일을 판단하고 한 달을 판단하고 1년을 판단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전체 시장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단지 짧게는 5년 앞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세계의 기축통화는 줄여놓습니다. 비율을 줄이는데 두 개를 올려놔요.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위엔화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엔화를 플러스 1.36으로 올려놓고 달러는 41.73인데 1.65%밖에 안 올려놔요. 중국 위엔화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따지면 여기다가 곱하기 3.5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5 가깝게, 5% 가깝게 여기 상승 표시가 있어야 중국 위엔화랑 동급으로 해놓는 겁니다. 지금 브릭스가 부상되면서 공동통화를 내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무슨 탈달러화가 무슨 뭐 진행되냐 이러면서 뭐 위엔화가 기축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디어가 단순화시켜서 이제 뭐 위엔화의 뭐 기축통화와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면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위엔화의 기축통화가 아니라 공동통화라는 거를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IMF는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 가까이 올려놔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올려놨다는 얘기는 IMF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미래 경제에 관해서 이거 예측한 거대로 이 통화 비율도 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G7을 필두로 해서, 여기 뭐 기축통화국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여기가 공고히 돼서 이 기축통화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달러 패권이 영원하고 뭐 미국이 뭐 고성장 기조에 미국이 영원히 패권국이야, 다음 100년도 패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을 투자하냐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이게 달러의 어떤 그 위력이 취약해지고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빠져주면서 빈 공극이 생겨야 그 자리에 이런 가상자산이 틈틈이 들어갈 수 있는 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부상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상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공산국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통제를 누가 좋아할까요? 예. 통제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용에 관해, 경찰의 공권력의 총기 사용에 관해서 이제 명분이 생겼죠. 예, 그게 아마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클 겁니다. 앞으로 미국 긴축에도 대폭 완화된 금융 여건, 고금리 장기 완화, 이 얘기가 있죠. G7은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영국도 그렇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브릭스는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이렇다는 거, 요것만 인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서만 2030년까지 AI가 인공지능이 1천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죠.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게 그냥 위기감 조성하기 위해서 미디어가 선동을 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 아마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저소득 일자리 타격이 14배가량 더 클 것.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 있죠. 단순한 프로세싱 되는 것들. 사무직이라도 단순 업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대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면 서비스, 사무보조 다음으로 취약해. 뭐 사무보조 대면 서비스, 외식업, 제조업, 뭐 하여튼 요렇게.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결정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업 전환 준비 시급해 이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서비스업 쪽에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움이 문제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노동력을 근반으로 한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산업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은 확장 안 되고 인공지능만 확장되고 로봇 산업은 확장 안 되나요? 물리적인 것도 이것도 남성한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거죠. 예,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코로나 3년이 변화의 속도 앞당겨. 코로나 시즌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전 세계 공급망이 이쪽에서 G7에서 이제 브릭스 오페크 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코로나 시즌 1은 이제 종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코비드 시즌 2가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비드 시즌 1에서 인류는 적응했는데 코비드 시즌 2가 온다고 그래서 적응할 거야. 저한테 이제 코비드 시즌 2는 훨씬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나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더 빨리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코비드 시즌 2가 오면 아마 지금 대출을 엄청 많이 껴있는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비드 시즌 2가 이제 도래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이거 아마 못 버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고금리 상황에 인플레도 쭉쭉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은 오겠죠. 예,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당장 이제 하반기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런 거죠.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갈 곳 잃은 학생들 어쩌나. 대학교도 이제 지방대 몇몇 개는 파산해서. 근데 이게 지방에서 이제 경기 쪽으로 오겠죠. 인구가 결국 감소하면 여기에도 이제 교수님들도 있고 강사분들도 있고 인근에 이제 뭐 하수기나 여러 개 뭐 주거 시설 관련해서 뭐 그런 인프라에서 이제 수익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무실은 안 그럴까요?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도 보면은 비대면 사회가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이제 먹고 사시던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차라리 그것보다는 코인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이제 현물 경제 축소가 인구 감소로부터 서서히 들어옵니다.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중은 발등에 불이 실제로 떨어져야 그때 뜨거워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자, 미리 행동을 해서 했던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인도 대법원 정부의 암호화폐 수사 전담 기관 설립 요구, 이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합동 뭐 가상자산 뭐 수사단인가 수사부인가 뭐 그거 만들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를 계속 공조해서 계속 만들어내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조해서 제도권 가상자산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점진적인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가격만 지금 안 받쳐줄 뿐이지. 그래서 가격에 속아서 이제 넘어가는 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알아서들 판단을 잘 하셔야죠.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는 산업이 번창함에 따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7월 28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메인이나 마이크로비트와 같은 채굴 장비 제조업체가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뭐 이 얘기만 기사만 보면 와, 러시아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가상자산 수용을 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는 A식 채굴기의 메인 핵심 회사잖아요. 전 세계 채굴 시장의 넘버1이고 우지한이. 근데 여기 AS 센터가 언제 들어갔냐면 2018년에 들어갔어요. 비트메인 AS 센터는 한국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채굴을 하면 AS 센터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장나면 AS 센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나 비행기 실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보냈다가 고쳐서 다시 갖고 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이래야 돼요. 그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밴 시킨다고 했었던 2018년, 2019년, 2020년 요 구간들 있죠. 바이낸스도 전체 거래량의 20%가 중국이었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거랑 매칭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면에서는 뭐를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는 얘기를 이제 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이거는 구글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현재 광부들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채굴을 할 때 0.05에서 0.05달러다. 여기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의 보고 러시아잖아요. 거기다가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낮은 데가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0.08입니다. 그러니까 더 싸요. 러시아가 채굴하기에.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이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건 뭐 앞에서는 밴 시킨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도 홍콩과 싱가포르를 앞에다 세워서 인프라망을 계속 구축하고, 이제는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나 표명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사가 몇몇 개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채굴하고 관련돼서 몇몇 개 기사를 던져준다. 인도는 아직까지이지만 저도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금 비율을 언제 낮추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브릭스는 확장하고 있고 리플 XRP망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들 개별적인 국가들은 다 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런 관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격을 보시면 뭐 터무니없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에 지금 열광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어쨌건 지금이 그냥 분할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지쳐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